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뛰어난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만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섭리인데요. 수나라 멸망 이후 난세에서 살아남았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구려 정벌 때 이미 고령이었거든요. 그 전쟁이 끝난 후 1년 뒤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 동생 이필에게 자식들을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는 과거 방현령과 두여외 같은 뛰어난 인물들도 죽고 나서 불추한 자식들 때문에 그 가문이 엎어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내 자식들이 방종하면 무조건 때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은 그 말을 남긴 후에 죽습니다. 자치통감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꽤가 많았고 결단을 잘 내렸으며 일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쫓는 것이 물 흐르듯 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공로를 아랫사람들에게 돌리고 전리품을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엄격했지만 정도 많아서 가족들에게 무척 애틋했습니다. 병든 누나의 약을 직접 다리다가 수염을 태우기도 하는 등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종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일단 이적은 무황후를 반대하지 않아서 천수를 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램도 무색하게 이후 그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시대에 눈여겨볼 것은 토번의 대약진인데요. 사실 토번은 당태종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태종의 당나라와도 승패를 주고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종 때부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나라를 압도할 정도가 됩니다. 토번은 이후 150여 년간 당나라를 호구로 잡고 조패입니다. 670년 토번은 서역에 있는 18개의 주를 점령하고 그 외에도 우전, 구자, 발환성 등을 함락시킵니다. 이곳은 당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가 없죠. 고종은 서린귀를 총대장으로 삼고 토번을 정벌하게 하고 토번에게 쫓겼던 토여콘을 돕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서린귀의 부장으로 출진한 장수 중에 곽대봉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곽대봉은 서린귀와 같은 급이었는데 이제 서린귀 밑에서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린귀의 명령을 대부분 거역합니다. 서린귀는 치중부대를 끌고 가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치중을 따로 진지에 두고 정기병으로 토번을 치기로 합니다. 그는 배나 빠른 속도로 토번을 급습하여 대파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곽대봉의 교만으로 인해 일이 어그러집니다. 그도 서린귀처럼 빠르게 나아가서 적진에서 합류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는 치중을 두고 오라는 서린귀의 명령을 무시하고 치중을 이끌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합류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토번의 20만 대군을 만나 대패하고 도망칩니다. 토번의 재상 론흥능은 대군을 휘몰아 따로 떨어져 있는 서린귀를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서린귀는 대패하고 겨우 죽음을 면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는 그냥 대패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몰살을 당합니다. 이 논흠능인데요. 이 논흠능은 한자식 발음이고 실제로는 가르칠링이라고 불립니다. 논흠능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멸망한 고구려 사람들은 옛 고구려 땅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말갈족 출신 이근행이 고구려 세력을 격파하고 난을 평정합니다. 이근행은 무예와 힘이 출중하여 주변 이적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죽고 그의 아들 김범민이 왕에 오른 상태였는데 그가 바로 문무왕입니다. 근데 문무왕과 당나라 고종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토 문제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당나라는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안동도호부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웅진도독부를 세웁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한반도를 잠식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당나라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무왕이 백제 백성들을 거두면서 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고종이 호통을 치자 문무왕은 일단 사신을 보내 사과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현재의 신라와 옛 백제 땅의 경계를 나누는 지도를 만들어 신라 사신에게 줍니다. 문무왕이 귀국한 사신을 통해 지도를 딱 펼쳐보니까 옛 백제 땅이 전부 당나라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처사에 문무왕은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버지 김춘추가 사신으로 당태종을 만났을 때 구두로 협약한 것이 있었거든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취하고 평양 이남은 신라가 가지는 것으로 약속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먹고 백제 땅은 신라가 먹는 거죠. 이 협약은 어떤 사서에도 나오지 않지만 삼국사기 문무왕 본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문무왕이 서린귀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과거 김춘추와 당태종의 협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 문무왕의 주장이지만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하겠습니다. 당나라가 약속을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문무왕은 군사를 발동합니다. 그는 바로 당나라를 기습하여 크게 승리합니다. 목을 벤 당나라 군사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석성에서 다시 당나라 군과 싸워 격파하고 5,300명의 목을 베고 당나라 장수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신라가 공세적으로 나오자 고종은 얼마 전 토본에게 대패했었던 서린귀를 다시 불러 예린 도총관으로 삼고 신라에 맞서게 합니다. 서린귀는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 따집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우리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했는데 그 은혜를 잊은 것입니까? 왕께서는 속히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문무왕이 답서를 보내면서 과거 아버지 김춘추와 당태종이 맺었던 협약을 거론하면서 신라에게 명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문무왕은 다시 행동으로 옮기는데 당나라에서 백제 땅으로 들어오는 운송배들을 공격하여 침몰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군수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당나라에서는 맹장 이근행을 평양에 진수하게 하면서 신라를 대적하게 합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며 승패를 주고받는데 한 번은 신라가 대패하여 여러 명의 장수들이 전사합니다. 이에 문무왕은 바로 사신을 보내 고종에게 사과합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몸을 가루로 만들고 뼈를 바순다 하더라도 큰 은혜에 보답하기는 부족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문무왕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간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문무왕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잠시 숨을 돌린 문무왕은 이번엔 고구려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옛 백제 땅을 공격합니다. 크게 화가 난 고종은 당시 사신으로 와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세우고 과거 백제 부흥군을 격파한 공적이 있던 명장 유인궤를 다시 파견합니다. 유인궤는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크게 격파하고 승기를 잡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곳이 칠중성인데요. 여기가 임진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쯤이 현재 파주시입니다. 다시 수세에 몰린 문무왕은 또다시 고종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문무왕을 용서하고 유인궤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문무왕이 너무 비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춘추시대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부차에게 머리를 굽히고 때를 기다린 것처럼 하는 거죠. 그 고사가 바로 와신상담 아니겠습니까? 이후 신라군은 천성에서 서린귀를 격파하고 2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이근행을 매소성에서 격파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매소성이거든요. 여기가 칠중성이고 그리고 이곳이 현재 파주입니다. 그 당시는 수리훈련이라 불렀는데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한강이 또 이렇게 흘러가죠. 이 매소성 전투에서 포획한 군마가 3만 필이 넘었습니다. 그 후 신라는 당나라와 18번을 싸워 모두 승리하고 6,000명이 넘는 수급을 취합니다. 이로써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고 신라는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국력이 약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문무왕의 지략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이 한몫했습니다. 문무왕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잘 대처한 것을 보면 아마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국제 관계거든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처음엔 약속을 지키려 했을지는 몰라도 막상 백제를 후루루 짭짭 하니까 땅을 주기가 아까웠던 것이겠죠.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친 것에는 한편으로는 운도 따랐는데요. 당나라는 서쪽에서 계속 침공해 들어오는 토번 때문에 신라와 계속 소모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번과의 싸움에서 당나라가 연전연패하면서 군사적 피해가 심각했었거든요. 이래서 큰일을 완성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는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신라가 패했다면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은 중국 땅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당 전쟁의 승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고종은 신라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침공하려고 하지만 조정 중신들이 토번의 발호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결국 고종은 백제 땅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당나라는 다시 토번과 싸웁니다. 보아대총관 이경현이 토번과 청해에서 맞서 붙었는데 여기서 당나라가 또다시 대패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경현을 구한 것이 바로 백제 출신의 장수 흑치상지입니다. 그는 조국을 배신하고 당나라 장수로 활약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토번의 영체를 급습하여 이경현이 군사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공로로 흑치상지는 좌무의 장군으로 승진합니다. 토번에게 연이어 대패하자 고종도 근심이 되었는지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신료들끼리도 화친하자, 아니다, 싸우자 하면서 결정이 안 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흑치상지가 다시 토번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토번이 하원을 노략질하자 흑치상지가 이를 쳐서 물리친 것인데요. 승리한 흑치상지는 하원의 뿌리를 받고 둔전을 실시하여 거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토번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토번은 여러 남만족들을 굴복시키고 강족들의 땅을 전부 장악합니다. 이로써 당나라의 많은 지역이 토번과 직접적으로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기록에는 당시 토번의 땅이 사방만리였고 다른 이족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성했다고 합니다. 토번은 티베트인인데 현재 티베트는 국가가 없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의 모습만 보면 저들이 과거 그렇게 강했을까 싶지만 당나라 시기에는 진짜 어마무시했죠. 681년 흑치상지는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토번과 싸웁니다. 그는 양비천에서 토번을 깨뜨리고 그들의 가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는 7년 동안 서쪽에서 토번과 대치했는데 토번도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때 토번뿐만 아니라 돌골도 다시 흥기하기 시작합니다. 돌골은 당태종에게 멸망당했었지만 당태종의 배려로 국가가 다시 재건되었었죠. 근데 이제 그들은 다시 힘이 생기자 당나라 변경을 침략하고 주자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고종은 가장 신임하던 서린귀에게 다시 군사를 맡깁니다. 서린귀는 토번과 신라와의 전투에서 연패를 했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서린귀는 돌고를 격파하여 적병 1만급을 베고 기사회생합니다. 화제를 돌려 잠시 당나라 내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종과 무황후 사이에 태어난 장남 이홍이 당시 태자였었거든요. 그는 어질고 효성스러워서 고종도 매우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홍도 어머니가 너무 설치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어머니 무황후에게 거듭 쓴소리를 합니다. 이로 인해 무황후는 이홍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과거 고종의 총애를 두고 경쟁을 벌이다가 무황후에게 죽임당했던 소숙비 기억나시죠? 팔다리 다 잘리고 풀독에 처박혀 죽었잖아요. 그 소숙비의 딸 2명이 죽은 어머니의 죄로 인해 유폐되어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30이면 한참 홍기가 지난 거죠. 태자 이홍은 그런 이복 누이들이 불쌍해서 아버지 고종에게 그녀들의 유폐를 풀어주고 시집 가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고종도 자기 딸들의 일이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무황후의 심기를 세게 건드립니다. 무황후는 태자의 그런 행동으로 크게 분노했는데 그날 바로 태자가 급사해버립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태자의 급사가 무황후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태자의 행동에 무황후가 분노를 했고 분노한 그날 태자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후 고종도 원래 안 좋았던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무황후의 셋째 아들이 황제에 오르니 이 사람이 당나라 중종입니다. 이로써 무황후는 태후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측천무후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 측천무후가 측근들에게 시중을 받으면서 나들이 가는 장면이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측천무후입니다. 새 황제 중종의 아내는 위씨였는데 중종은 그녀의 아버지 위현정을 시중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유모의 아들에게도 오품 관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일로 신하 배염과 다투게 됩니다. 화가 난 중종이 짐은 천하를 위현정과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찌 시중 자리가 아깝단 말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배염이 이 일을 측천무후에게 고자질합니다. 측천무후는 결단력이 매우 빠르거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이자 황제인 중종을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중종은 폐위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측천무후는 네가 위현정과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찌 죄가 안 된단 말이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즉 아들이 어머니에게 천하를 맡길 뜻이 없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중종은 폐위되고 측천무후의 넷째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예종입니다. 그러나 예종은 강제적으로 별궁에 거주하게 되고 모든 정사는 측천무후가 결재를 합니다. 측천무후는 조카인 무승사, 무삼사 같은 인물들을 등용하면서 무씨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자 당나라 황족들은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이 좌천이 되는데 그 중에는 명장 이적의 손자들인 이경업, 이경유도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좌천된 이들은 측천무후를 원망하여 반란을 획책합니다. 그들은 회남, 양주의 관부를 점령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무리 중에 초당사걸로 불리며 시문에 뛰어난 낙빈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낙빈왕은 제후왕이어서 낙빈왕이 아니고 그냥 성이 낙시고 이름이 빈왕입니다. 그는 과거 측천무후에게 정치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다가 찍혀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쓴 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을인데 매미 소리 더욱 요란하고 옥에 갇힌 남쪽 사람 시름겹네. 총애받은 젊은 미모를 버림받은 몰골로 어찌 감당하리. 있을 사이니 이제는 날 수도 없는 신세. 바람 싸느라니 소리조차 잦아드는구나. 고결함을 믿어주는 이 없으니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시죠. 이랬던 그가 이제 반란군의 일원이 되어 경문을 직접 써서 천하에 뿌립니다. 그는 경문에서 측천무후가 태종의 후궁이었으면서도 고종의 아내가 되는 음란한 짓을 벌였다고 비난합니다. 또 언니를 죽이고 오빠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고 어머니를 독살하여 하늘과 땅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측천무후가 친인척을 여러 죽이긴 했지만 언니와 어머니를 죽이진 않았거든요. 또 임금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것은 측천무후의 악행을 과장함으로써 명분을 얻기 위한 계책이죠. 낙빈왕은 경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웅kum의 땅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육척 고아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천하는 결국 어느 집안의 천하인가? 여기서 육척 고아는 유폐된 예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문을 받아본 측천무후는 낙빈왕의 문장력에 감탄을 하면서 이 글을 누가 썼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낙빈왕이 썼다고 아릅니다. 측천무후는 이런 재주가 많은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다니 하면서 이것은 재상의 책임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재상의 책임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승사와 무삼사는 이참에 황족 중에 연령이 높고 인망 있는 인사들을 죽이자고 측천무후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재상 배염은 절대로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는데 이를 측천무후가 언짢아 합니다. 측천무후가 반란 평정에 대한 계책을 묻자 배염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태후께서 정치를 행했기 때문이라면서
황제께 권력을 돌려주시면 반란은 자연스럽게 평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칙천무후에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뒷방으로 물러나라는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기회주의자들이 배염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런 무례한 말을 짓거리는 배염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이죠. 결국 배염은 옥에 갇힙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배염에게 말투를 겸손하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배염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조정에는 아직 충신들이 남아 있었는지 배염을 적극 변호하는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배염을 옹호하자 칙천무후는 배염의 반역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신들은 만일 배염이 반역하였다면 신들도 반역하였습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배염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당시 배염의 조카 배주선이 17살이었는데 그는 칙천무후에게 아련을 요청합니다. 칙천무후는 배주선을 불러들이는데 그를 보자마자 너의 백부가 반란을 획책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면서 꾸짖습니다. 이에 배주선은 칙천무후에게 신의 삼촌은 충성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폐하께서는 이씨 황족의 며느리가 되어서 고종의 천하를 엎어버리고 여러 무씨들을 등용하셨습니다. 빨리 권력을 황제께 돌려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여기서 폐하는 칙천무후를 뜻합니다. 칙천무후가 황제 신분이 아님에도 폐하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그렇게 불러라고 그녀가 신하들에게 강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배주선의 당돌한 말에 칙천무후는 이 분기탱천하여 어린 녀석이 뭐라고 짓거리냐면서 호통을 칩니다. 배주선은 위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큰 소리 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의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는 이런 말을 3번이나 외칩니다. 어린 친구가 용기가 대단하죠. 그 무서운 칙천무후 앞에서 말이죠. 배주선은 곤장 100대를 맞고 멀리 남방 지역으로 유배를 갑니다. 한편 반란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위사오는 대장인 이경업에게 바로 산동으로 북상하여 무씨들에게 불만을 품은 호걸들을 품고 바로 낙양으로 직행하면 성공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죽은 배염의 외조카인 설중장은 금릉의 왕업의 기운이 있으니 장강을 건너 강동을 공략해서 터전을 삼자고 주장합니다. 금릉은 현재 중국 남경시입니다. 원래 삼국시대 때는 건업으로 불렸었고 남북조 시대 때는 건강으로 불렸었지만 당나라 때는 금릉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경업은 이 2가지 건의 중에 강동을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온사무는 우리의 거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사는 무리를 빨리 규합해서 그 힘으로 신속하게 수도를 쳐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면 중앙정부에게 군사를 모을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반란군 특성상 딴 마음을 품는 자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칙천무후는 이경업의 조부인 명장 이적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분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효일을 양주 대총관으로 삼고 흑치상지를 강남도 대총관으로 삼아 이경업 토벌을 명합니다. 명을 받은 광군은 남하하여 이경업의 군대와 싸우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패한 이경업은 바다로 나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부하장수의 배신으로 목이 잘립니다.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목이 베이고 반란은 평정됩니다. 이적은 죽으면서 자손들이 가문을 망칠까봐 걱정했었죠. 결국 손자로 인해 가문이 박살나고 본인의 시신이 흩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사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칙천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것은 바로 후한의 명제 때죠. 이 명제가 광무제 유수의 아들입니다. 명제는 낙양에 백마사라는 절을 세우는데 이게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입니다. 칙천무후는 이 유서 깊은 백마사를 다시 수리하고 승려 회의를 주지 스님으로 삼습니다. 원래 회의는 승려가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풍소보인데 낙양의 시장에서 약이나 팔던 서민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어찌어찌 인맥이 닿아 칙천무후를 아련하게 되고 총애를 받습니다. 근데 일개 백성이 궁중을 계속 출입하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축천무후는 한 가지 꾀를 내는데요. 풍소보를 스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풍소보는 스님이라는 신분으로 궁중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여 풍소보는 승려 회의가 되고 그는 절대 지존 측천무후의 총애를 받고 기고만장해집니다. 회의는 황제가 타는 말을 탄 채 황관 10여 명의 시중을 받으면서 궁중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 와중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번번이 그들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입힙니다. 특히 도교의 도사들을 만나면 두들겨 패고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기었고 하물며 무승사, 무삼사도 그를 위하여 말고삐를 잡고 섬길 정도였습니다. 측천무후는 이경업의 반란 이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것 때문에 조정 대신들도 속으로는 자기를 미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규모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밀고하게 하는데 설령 그 밀고가 사실이 아니어도 죄를 주지 않고 밀고 당한 대신들도 따질 수 없게 합니다. 심지어 농부나 나무꾼일지라도 밀고의 건이 있으면 측천무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천하 사방에서 거짓 신고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정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에 편승하여 출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랑캐 출신 세곤래는 끊임없는 거짓 밀고를 통해서 측천무후에게 신뢰를 받고 유격장군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그는 밀고 당한 사람들을 국문하는 권한까지 받게 됩니다. 세곤래는 성품이 잔인해서 사람들을 고문할 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연좌시킬 정도였습니다. 세곤래가 이런 식으로 출세를 하자 그것을 따라하는 간신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주흥, 내준신이라는 인물들까지 일어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측천무후의 눈에 들게 됩니다. 조정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유의지라는 신하는 측천무후에게 어찌 스스로 황제처럼 명령을 내리냐면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청합니다. 원래 유의지는 측천무후에 의해서 등용이 되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측천무후는 베풀어준 은혜도 잊었다면서 분노하고 그에게 자살을 명령합니다. 또 학상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저춘의 손자인데 과거 고정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측천무후에게 정치를 위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정의 뜻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학처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측천무후는 학처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학처준이 죽고 나자 측천무후의 화살은 그 손자 학산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학상현의 노복은 학상현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거짓 밀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상현에 대한 국문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에라이 이판사판이다 생각한 학상현은 고문을 받으면서 측천무후가 궁중에서 은밀히 저질렀던 사특한 일들을 전부 까발려 버립니다. 이에 형벌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를 때려 죽였는데 그래도 측천무후의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측천무후는 명령을 내려 학상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부수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야, 진짜 성깔 대단하죠? 뭐 하면 그냥 시신을 박살내고 불태우고 오인을 모독하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또 그녀는 이후부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그 입을 나무 토막으로 쑤셔 막아버리게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죠. 이제 측천무후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황제가 되는 혁명을 꿈꿉니다.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황족들이겠죠. 그녀는 황족들을 점차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전국에 퍼져 있는 황족들을 낙양으로 불러서 선황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합니다. 황족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한데 모아서 죽이려는 음모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하여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황족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반면 어떤 황족들은 뜸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서로 거병한 시기가 엇갈리는 등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반란은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정말 많은 황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명신, 적인걸이 축천무후를 진정시켰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운 여자가 무섭게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축천무후의 전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